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를 쓴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의 공부의 결과물을 모은 것이죠. 원래는 학부 사학과 출신인데 대학원을 경제학과로 진학한 이유가 산업혁명, 그리고 더 나아가 동양이 서양에 비해 뒤처지는 이른바 대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통해 그 의문을 완벽히 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 특히 사회과학의 세계에서 절대적 혹은 완벽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세계는 늘 바뀌며 또 새로운 증거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세계, 그러나 조금씩 과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더 잘 알게 된 세계의 흐름, 연구의 흐름을 녹여넣음으로써 공부 좋아하시고 특히 역사에 관한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경제학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는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교수님 같으세요. 네. 1부 되게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 이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책을 읽으면서 좀 한 가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뭔데요? 이렇게 시계열로 뭔가 좀 큰 지도가 아니라 하여튼 하나의 다른 부록 같은 게 있어서 딱 연도별로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 책에서 정리한 거, 연대표. 예, 그런 게 하나 딱 있었으면 같이 보면 너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난 지도. 뭐 지도도 좋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쉬움을 이번 시간에 저희 홍춘욱 박사님께서 저희 뇌에 새겨 주실 거니까 연대별로 탁탁 찍어서 이렇게 또 박사님을 믿고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오랜 직장 생활 하셨는데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거 못 여쭤봤네요. 향후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예, 회사 그만둔 지는 벌써 한 2달 넘었고요. 이제 2달이 다 돼가네요. 2달 다 돼가고 있고요. 네. 회사 그만둔 이유는 좀 지쳤고 두 번째 책도 좀 열심히 써볼 생각을 갖고 책을 정말 이번 책 그 돈의 역사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10,000자, 20,000자 쓴 날도 있을 정도로 아마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해서 50장, 100장 분량을 계속 하루에 써내려가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책 쓸 때 몇 글자 써야 되나요? 이런 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은데 최소 120,000자에서 150,000자 정도 써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면 열흘이면 책을 쓸 수 있는 속도로 한 달에 한 번씩 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열심히 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 계획은 일단 또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좀 몸이 많이 바쁜 백수입니다.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이렇게 책 내시면서 지내셔도 되지 않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변 회사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지내시고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분들 뭐 종종 접하지만 이름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아마 수백 명 되실 텐데 최소한 그중에 몇 명 안 되시잖아요. 그중에서도 그렇죠. 제일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가만 안 놔두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이야기를 꼭 좀 많은 사장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 회사 있으세요? 소개시켜 주시려고요? 예. 미래세 듣고 계세요? 한토 듣고 계세요? 한토? 네. 앞으로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이번 책으로 인해서 또 많이 알게 되신 분도 많을 거고 네, 정말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럼 저희 1부에서 일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되게 저는 되게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사건들로. 1부 얘기만 해도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저는 그 네덜란드가 네. 그거 뭐라 그러죠? 군주제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군주제는 맞는데 그 임금님이나 또 그걸 이끌고 계시는 이렇게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돼서 잘 이끄는데 대부분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네. 그 총 14개 주의 연합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14개 주 중에서 다른 주들이 이제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서 네덜란드만 독립하게 되는데 여기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를 알면 됩니다. 간척 사업. 간척 사업. 네덜란드. 예, 간척 네덜란드는 사업이죠. 간척 네. 사업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그 방파제를 막기 위해, 뭐 뚝을 막기 위해 손을 뭐 이렇게 예, 넣어서 그는 근거 없는 소설이었다고 해요. 어린이가 막 그 예, 저도 그 네덜란드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100%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하자면 네. 그 뭐 이렇게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여러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약간 각색이 들어간 이야기라고 알고 있고 제가 읽었던 아무튼 네덜란드 관련된 책들 10여 권 읽었는데 그 책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은 없고요. 근데 재밌는 내용을 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쪽 그 플랑드르라고 불리는 저지대가 사람은 많고 땅은 되게 적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 라인강을 비롯한 다양한 강들이 흘러드는 밑에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그 흙들이 위에서부터 토사가 계속 내려와서 쌓여지는 삼각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거에 또 석호들도 있고 그 동해안 가시면 네. 석호들 있잖아요. 그런 석호들까지 껴있는 되게 복잡한 지형에서 또 그게 북해로 이어지는 완만한 기울기의 바다가 깊지 않은 그런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간척 사업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고 문제는 이제 간척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세 시대와 다른 문화가 결정이 되는 게 다른 곳에 있는 마을이나 다른 곳에 있는 나라들은 먼저 영주님이 계시고 영주님 옆에 또 교회가 강대한 교회 권력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이 땅을 딱 가지고 있다가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 아니면 뭐 잡아온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서 농노로 장원에 편입시켜서 내가 너 다른 데에서 몰려다니는 저 도둑들 강도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넌 대신에 일주일에 3일은 내 논에 와서 내 밭에 와서 일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농노제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자기 논에서 3일 또는 자기 밭에서 3일 그리고 영주님 밭에서 3일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안식일 해서 교회 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중세 장원제도의 형태인데 네덜란드는 새로 간척한 땅에 영주님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네. 새로 생긴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이거 옛날부터 저 바다 내 거였어라고 주장을 하려니 이 방법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자유민, 다시 말해서 어떤 농노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서 영주에게 예속된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할 비중이 3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참 저 버릇없는 놈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면 자유롭게 당신이 나보다 나은 건 돈이 많다는 것밖에 없어 라고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또 운이 좋았던 게 청어 때가 몰려들면서부터 그 바다의 해류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청어가 그렇게 많이 안 잡혔는데 네. 청어 대풍이 나오면서부터 이 청어를 절여서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을 하게 되고 특히 그 청어를 절여서 넣을 수 있는 통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이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야지대잖아요. 산이 없어요. 가보시면 네덜란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죠.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었으니까 네. 산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배를 만들고 통나무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물건을 괴짝을 만들어서 남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상 다른 나라랑 교역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래서 발트해로 가서 러시아에 나무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배도 만들고 조립하고 청어도 팔고 남아도는 곡물도 또 그때 시절이니까 노예무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던 사람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교역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가톨릭의 그런 어떤 신앙 또는 그 신앙에 대한 억압이 잘 안 먹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고 하면 싸우자 전쟁하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발틱해를 따라서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러시아로 항해를 해나가면 거기 러시아 종교의 세계고 또는
다른 이민족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종교개혁의 시기 후스라든가 에라스무스라든가 루터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책들이 나오고 그 당연히 종교재판이 있던 시절에 그 책 가지고 있으면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종교, 신교든 종교 논쟁에 관련된 모든 책은 암스테르담에서 찍혔다. 와, 또 그런. 그래서 막 그 물론 이제 종교 재판이 네덜란드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종교 재판에 대한 열정이 약해요. 잡아와, 마녀를 잡아와 이러면 예 하고 나가서 전부 다 맥주 마시러 가는. 뭐 이런 좀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히 암스테르담의 시내에 교회 주교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교가 있는 관이 또 딴 데 있고 막 그런 도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항구에 새로 생긴 바다를 만든 이전에 토사로 묻혀버린 옛날 도시가 아닌 새로운 항구를 만들러 자꾸 바다 쪽으로 점점 나가면서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인구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죠. 세속의 권위, 종교적 권위가 안 먹히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제일 뭐냐, 손해보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상인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상인들이고. 그래서 남이 나 속이는 것도 싫고 내가 남 속여서 오랫동안 이거 벌기도 어렵다는 걸 아니까 뭔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 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수많은 화폐의 교역소들 하다가 은행 만들고 또 이런 수많은 사람들끼리 교역을 하려고 그러면 너네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지? 라면서 유태인들, 그때 그렇게 유럽에서 유태인들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에서 유태인들이 다 쫓겨나거든요. 그 쫓겨난 유태인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게끔 마을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환경, 정말 네덜란드를 비롯한 플랑드르 지방은 그러니까 도시의 공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곳이어서 이런 발전들, 이렇게 돈들이 얽혀 있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도 생기고 또 우리 군인 출신들 남자들은 다 싫어하는 각계 전투 제식 훈련이라는 걸 만든 곳도 네덜란드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제가 책에서 뺀 내용을 오늘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스페인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어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전쟁은 지죠. 근데 전투에서는 거의 진 적이 없는 스페인 최강 무적 함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별로 안 셌고요. 사실 육지에서 셌습니다. 그 테르시오 방진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울림이 있는 이런 방진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전투의 또 기계들이 이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 안 되는 부대가 가서 잉카 제국 멸망시키고 마야 제국 멸망시키는 거 보면서 물론 이제 그 말이 없었던 그죠?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동물을 타고 자기보다 키 큰 거인이 와서 공격하는 거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라온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 게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 기기가 아니고서는 그런 대제국들을 그 소수의 정예 인력이 가서 무너뜨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스페인하고 붙어서 네덜란드가 지지 않아요. 네덜란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평지예요. 자, 군대가 수배에 달하는 그리고 잘 훈련된 부대가 평지로 몰려 들어와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 성을 높게 쌓고 막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물론 중간에 그 운하를 터뜨려서 수몰시키는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럽니다. 독립전쟁을 보다 보면. 드라마틱하네요. 드라마틱하죠. 강감찬 장군 그런 거네 우리. 살수대첩도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수대첩. 그러네. 을지문덕. 을지문덕 장군 다 나오고요. 이제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장군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3대장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겨낸 이유가 어딨나를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딴 데는 용병이 아닌 다음에는 전부 군대에 가서 징집당한 다음에 창 하나 쥐어준 다음에 첫 번째 전투에서 다 도망치는 게 전투에서 상내 일이었고 그래서 돈 받고 일하는 전문 군인 용병한테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때 네덜란드는 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요. 야, 우리 스페인 군대, 에스파냐 군대가 몰려들면 우리 지금 종교의 반역자로 우리 몰려있다. 신교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큰일 나. 더군다나 남쪽에 있던 엔트워프 약탈당하는 거 봤지? 사람이 7,000명 죽었고
도시가 다 약탈당했대. 우리도 그렇게 끝장이야. 그러면 사람들 청년들을 모아서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 말을 따라. 대신에 여기서 일을 하면 내가 월급을 줄게. 드디어 이제 국민병 비슷한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직적인 훈련의 발달은 당시 네덜란드군 총사령관이었던 마우리츠 백작의 최대 공헌이었다. 책에서 빠진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네네. 우리 그 다독다독을 들으시는 독자들 특별 에피소드입니다. 네. 병사들에게 화승총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데 필요한 동작을 연습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 남자분들은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화승총병뿐만 아니라 창병도 행군이나 전투 중에 창을 어떻게 드는지 연습해야 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마우리츠 백작은 화승총의 장전과 발사에 요구되는 모든 움직임을 42개의 구분 동작으로 분석하고 이제 나왔죠. 각 동작마다 이름을 붙였으며 그 동작을 하도록 명하는 적정한 구령을 정했다. 예를 들어서 들어 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에 있었던 그 가스가 타고 남았던 걸 청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2개의 구분 동작을 했고요. 행진의 규칙을 정했다. 서로의 발을 맞춤으로써 왼발, 모든 왼발. 부대원이 미리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전후 좌우로 이동한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대 행동은 후진이다. 화승총병이 전투에 임했을 때 맨 앞열의 병사가 42단계의 구분 동작을 통해 총을 쏜 후 자기 열 제일 뒤에 42열 뒤로 가고 그 열을 따라서 바로 뒤에 있었던 부대가 다시 42개의 구분 동작을 한 단계를 지금 맞추면서 칼군무네요. 예, 연속적인 네. 총격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 아이돌의 기원이네. 칼군무야. 이와 같은 제식 훈련을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제일 뒷자리로 간 화승총병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몸처럼 부대가 움직이며 한 몸이 되어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전후회를 싹하게 해서 제일 뒷열로 가면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데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42개의 구분 동작을 하며 자기 뒤에 다른 병사가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 뒤에서 다시 구분 동작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형성시키는 과정이었다. 왜 전쟁이 왜 역사가 재밌는지 알 것 같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려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당신들의 재산을 약탈하러 오는 적에 맞서서 싸우자라는 어떤 공동의 공동체 의식을 북돋을 만한 리더십. 이건 이제 마우리츠 백작이 했다면 하나 더는 이 젊은 병사들이 42개의 구분 동작과 제식 훈련을 받으려면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냥 한번 모아서 훈련시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친 훈련 과정이 없이는 이게 습득이 안 되죠. 우리 남자들 훈련소에서 고생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럼 먹이고 입혀줘야 된다고 몇 달에 걸쳐. 그걸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됐을 때 이게 효과를 발휘했던 거고 그래서 테르시오 방진이라는 천하무적의 스페인 에스파냐 보병 부대를 만나서 완전 격파는 못해요. 전쟁 기계들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지지 않는 그러면 경제력이 앞서는 네덜란드가 이기는 거죠. 끊임없이 보급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화승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훈련을 실전처럼 할 수 있는 화약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부대와 그냥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약탈에 나서는 용병부대가 한 판 한 판 붙을 때는 용병부대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누가 이기냐. 네덜란드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점점 훈련을 통해 능숙해지는 부대가 이기는 거죠. 야. 또 이게 또 이렇게 돈과 엮여서 그 나라의 군사력이 진짜 내목이 왜 빠졌을까요? 근데 계속 아쉽네. 근데 진짜 여기 아까 생략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 방진을 어떻게 뚫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겨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거지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집어넣으려니까 한 450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해설판이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되게 재밌는데요. 이런 얘기도 또 듣다 보니까 상상도 되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뭐랄까 그 스페인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싸워요. 결국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세계 바다에서 이제 17세기 세계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죠. 그 제패하는 과정에 이제 돈이 결부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이제 제식 훈련 부분을 뺐던 이유는
또 저는 되게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재미없을 수 있겠다는 좀 걱정. 또 일부가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좀 나왔던 걸 이렇게 힌트를 주고 뒤에 가서 좀 회수를 하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천하자면 전쟁의 역사라는 재밌는 책이 여기서 계속 인용되잖아요. 네. 그 책을 보시는 게 또 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통틀어 보면서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또 네덜란드가 아까 장원제도가 없었다는 게 되게 작았다는 거, 그런 장원제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게 적었다는 거, 그리고 한국이 토지개혁을 하는 것, 그런 흐름이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공평하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서 힘이 좀 발현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저신뢰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화폐개혁 논쟁 이런 것들 보셨을 것처럼 왜 그러냐면 1962년에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뺐어요. 그것도 뺀 내용인데 너무 길어져서 뺐는데요. 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나라에. 네. 그래가지고 없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해 보면 일단 해외 원조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래도 국내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속으로 생각한 거죠. 저 친일파 놈들이 돈을 많이 뭉쳐놨을 거야. 그래서 그 현금으로 들고 있는 저 돈을 딱 밝은 세상으로 끄집어내서 저걸 가지고 좀 세금도 부과하고 또 경제개발 자금으로 전용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폐 개혁을 딱 했어요. 해서 이제 우리 뭐 굉장히 적은 돈만 화폐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나는 순간 교환해 가지 않은 돈은 전부 나라가 몰수해 가는 뭐 이런 식의 제도들을 도입합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나라에 생각보다 돈이 너무너무 없었고요. 두 번째, 급작스럽게 화폐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원조해주고 있었던 미국에서 케네디 정부에서 야, 그 정책은 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원조도 해줄 테니까 그만하는 게 어때? 그래서 이제 뭐 예금의 어떤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한을 두는 제도들을 일주일 정도 하고 폐지를 해서 화폐 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화폐 제도를 바꾸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환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화폐 개혁에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과거 경험이 누적된 과거의 경험이 사람들한테 화폐 개혁이라는 것은 저 돈 출처 조사다.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몰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을 제가 최근에 사실은 고객들 제가 아직도 연락하거나 제가 뵙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예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그분이 현역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실 테니까 아마 자녀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들도 남고 성공적인 경험도 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경험이 뭐냐? 신뢰를 얻은 경험이 뭐냐? 이러면 나라가 땅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불완전하나마 토지개혁을 했고 그 토지개혁 과정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꿈을 심어주는 나라가 됐다. 그런 나라일수록 자녀를 공부시키려 들지 않겠어요? 네. 얘도 더 잘 살게. 발전하는 나라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또 전부 사람들이 남의 논, 남의 밭을 붙여서 살다가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거고 네.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장목 활성화하고 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우장춘 박사의 예를 들어서 씨 없는 수박 같은 그런 게 국민적 영웅 사례가 부각됐던 건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모아서 이걸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하겠다라는 그런 꿈들을 가진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네. 그런 긍정적 신뢰의 관계도 한국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부정적 트라우마를 가진 요소들도 많아요. 식민 지배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도 토지개혁, 성공적인 토지개혁의 진행이라든가 그 뒤에 이루어진 경제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줄 수 있었던 시스템들이 물론 이제 닦여가고 있지만 열려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계기였다.
그걸 좀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한국을 보면서 헬조선이다. 참 입에 딱딱 들어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분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와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며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모자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되게 많지만 긍정적 면도 많고 이게 이렇게 우리 경제를 올린 측면을 한 번 더 재부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토지개혁 잘 몰랐어요. 알았었어요? 저도 뭐 우리나라에 그런 주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막 교과서에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배워서 그냥 그랬었지라는 기억만 좀 어렴풋이 있는 거지. 네. 그게 그랬었다라는 사건으로만 그냥 기억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뭐 우리나라를 바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은 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회주의로 갈 뻔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전혀 생각해 그러니까 한국 전쟁 직전에 토지개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북한군이 서울을 처음에 전격적으로 기습해서 점령한 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제 이번 책에서는 빠졌지만 대대적으로 남한에서 공산당 북한군을 환영하는 봉기 이제 그 총을 든 무력 투쟁하려는 어떤 게릴라전이 시작될 거니까 그때 알아서 남한은 붕괴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서울에서 3일간 머물러 있었다고.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급을 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알지만 근데 아무튼 그 3일 덕분에 우리나라 국군의 주력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덕분에 막동강에서 방어선을 펼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과 달리 3일을 기다렸지만 남한 전역에서 대규모 민중의 봉기가 벌어졌다는 증언은 없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후에 김일성이 남노당이라는 이제 남한 노동당이죠. 남조선 노동당 출신들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삼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남노당의 당수였던 박헌영 씨가 미제의 간첩이라는 팻말을 쓰고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토지개혁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세계 또는 북한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느꼈던 자기들의 생각, 물론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 생각과 토지개혁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다른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적어도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덕에 한국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계기를 얻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한테 통일됐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지금 북한 살고 있는 거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리고 열의에 찬 국민들을 얻은 거죠. 패배주의에 가득 찬 조선은 엽전이 그렇지 뭐 하는 굉장히 싫은 표현들 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조선 놈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들에서 전환해서 나도 잘 살 수 있어.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기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사업을 열심히 해서 누구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열로 이어지고 또 저축으로 이어져서 기업들이나 국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선순환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안에 세계사 얘기 정말 많은데 네. 저희가 결국에는 좀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위주로 얘기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시간이 중간 다 띄워놓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빠숑님도 아까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장 세 장은 이제 1997년 도의 그런 상황과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흘러왔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얘기는 좀 빠져 있는데 왜 그런지 네, 궁금한데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이제 왜 뺐냐하면 아직 제가 정리가 덜 됐다라는 거죠. 네. 다루고 싶은 주제는 너무너무 많죠.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경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IMF. 1997년 이 IMF 이후에 만 22년이 지금 지나가는 동안 카드 위기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고 정보통신 거품 이후에 또 붕괴 과정. 네, 그리고 맞아. 또 2007년 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그 붕괴 속에서 우리도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것들 기억나실 거고요. 그 뒤에 또 좀 회복되나 했었는데 2011년 이후에 또 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한국도 또 안 좋아졌던 것들 기억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또 경기 부양하겠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뭐 이른바 초이노믹스 이런 거 속에서 회복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랑 너무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일들이니까 네.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분량이 너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다음 책으로 그 주제는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나라 돈의 역사. 뭐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한국 돈의 역사가 되든가.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많을 것 같아. 예, 조선시대 이야기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냥 해방 전후 또는 일제시대 후반에서 저희들한테 좀 데이터들이 이제 있는 그런 영역에서부터 우리 경제를 이렇게 성공과 실패, 한국의 성공과 실패를 낳은 요인들이 어떤 게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벌어졌는가. 특히 최근에 이제 꼭 다루고 싶은 거는 청년층들이 왜 이렇게 2030 세대가 실업에 우리나라 실업에 진짜 고통받은 적이 없는 나라인데 실업에 고통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우리 사회는 굉장히 토지개혁 이후에 평등한 사회였는데 왜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서 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회가 왜 불평등해지기 시작했는가. 더 나아가서 로사님이 아까도 고민하셨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앞으로 도태되고 망해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도 희망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글을 처음에 좀 썼는데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좀 감정적 글이 됐다 싶어서 다음 기회로 좀 미룬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주제 하나하나가 다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셨을지 기대도 읽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이 책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책에 나온 부분들이긴 한데 여기 7장 우리나라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라는 이제 주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지난주였죠. 그 경제부총리를 이제 불러놓으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부채 비율을 40%라고 해야 된다라고 경제부총님이 얘기하시니까 40%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무조건 적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남의 부채는 나의 자산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은행이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 돈이 결국은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남이 대출해갔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너무 급하게 늘어난다. 이건 안 좋은 신호죠. 그러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꾸준히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생겼냐면 1997년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1929년 대공황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29년 대공황 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고 막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그 뒤 경제를 십몇 년을 구렁텅이로 몰아놨던 책임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물가가 좀 떨어진다 싶을 때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위기가 온다 싶을 때는 전격적으로 대응하는 스타일이에요. 반면 그 정반대에 1923년 독일이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초인플레를 겪었던 나라의 독일 중앙은행 이제 반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방치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고 히틀러를 집권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을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져야 된다라는 그런 고통, 자기 반성 속에서 이제 반대로 독일은 조금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가?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7년까지 제가 쓴 것인데 97년에서 우리가 국가 부도가 나게 됐던 또는 뭐 나라가 어려워졌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안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은행과 종금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려온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남의 돈으로 장사하다 문제가 부딪혔다라는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 근데 저는 잘못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제 책에서 썼지만 고정환율제도 사실상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금리를 인하했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실수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구조가 잘못됐었고 부채에 의존한 경제 성장 전략은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해석을 이 책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숨겨진 의도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나라의 부채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정부 부채보다는 경제 전체의 부채를 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경제 전체는 세 가지 경제 주체들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가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네. 거기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금융기관. 그러니까 네. 금융기관 부채나 여기 가지고 있는 부채는 이제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자산과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됐다고 볼 때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의 GDP 대비 전체 경제 총 부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세 나라 중에 제일 국가 부채가 적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뭐랄까 이렇게 밸런스가 좀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래서 1997년에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자 정도로 갔어야 되는 거지. 부채는 나빠라는 곳으로 가버린 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왜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책에도 나옵니다만 영암이나 경주에서 돈 빌려줄 때 고리대 50% 이자였어요. 그때는 네. 빌리는 것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빌리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돈을 빌려간들 잘 못 갚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채나 이런 것들이 악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심리들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출금리 잘하면 2%대잖아요. 또 뭐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그죠? 신용대출 이런 거 특판하고 막 그럴 때는 제 주변에서 2% 초반도 봤어요. 1% 때도 잠깐이지만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뭘 의미하냐면 이자율이 되게 낮아져서 돈을 빌린 데 따르는 부담이 적어진 시대라는 거죠. 네. 결국 그렇게 된 이유는 옛날엔 저축이 부족했는데 그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해서 돈을 빌려줄 여력이 많고 돈을 쓰려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가 떨어진 거잖아요. 간단한 거죠. 경제에 돈을 쓰려는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면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투기로 수백 채를 사서 돈 못 갚고 그거 전세 들어간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일부의 극단적 사례만 거론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이자를 가잖아요. 그리고 네. 돈을 빌려가서 그 사람이 집을 사든 사업체를 일으키든 아니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도 발생하고 이사도 발생하고 방 도배 장판도 하는 거고 더 나아가 사회에 고용도 생기는 건데 그 일체의 어떤 재정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이 올바른 선이다라는 식의 생각은 제 책을 읽으셨다면 아까 특히 첫 일부가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그 강대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낮은 금리 때문이었다라고 시작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1부와 7부 내용이 맞닿아 있는 거죠. 네. 진짜 저는 왜 금융이 발달한 나라라서 잘 산다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돈이 돈을 굴리나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왜 잘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피로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군사 강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금융 강국에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장악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최근의 이슈가 결국은 이제 책에는 이제 너무 최근 이슈 때문에 안 나오지만 아까 이제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대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는 갑자기 그 미국에서 하웨이에다가 안드로이드 그거 납품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해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는 또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쉐일 혁명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은 그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요. 전 세계 통항로들을 전 세계 8개의 함대를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함대를 배치함으로써 전 세계 통항로들을 열어주고 그걸 공짜로 관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통항로를 통해 수많은 물자가 교역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자신이 쳐부쉈던 적국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전화를 듣고 다시 선진국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도 엄청 이익을 봤죠. 자기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건 부의적 효과였고 사실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에 맞서서 히틀러를 쳐부순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소련의 서부 전선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부 전선에서는 일본이 막아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대리적으로 그 일을 해주길 바랬고 또 이 과정에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원유, 석유를 적절한 다른 동맹국들에게 잘 보급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신뢰를 주고 저유가를 만들어줬죠. 그랬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졌어요. 첫 번째, 1990년을 전후해서 그 강대했던 적국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르쇼바 조약군이라고 불리던 그 거대한 군대를 막아야 될 필요성들이 이제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죠. 물론 또 다른 가산 적국인 중국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그 뒤 약 30년에 걸친 40년에 걸친 냉전, 그러니까 80년대 대탕트가 있기 전까지 그 길고 길었던 냉전의 상대였던 소련을 비한다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그 비교가 안 되는 상대인 거고요. 두 번째, 그런 모든 과정에 미국이 자신의 돈을 투입해서 세계의 어떤 평화를 가져오고 교육의 안정론을 가져온 게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게 뭐였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어떤 국가를 육성하는 한편 국제 유가를 안정적으로 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쉐일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미국이 에너지 자급자족의 나라가 됐어요. 이제 미국 내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굳이 그렇게 세계 각국에 많은 기지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세계의 전쟁에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그들이 알아서 살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더 나가서 그 이라크 전쟁이라는 전쟁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뒤를 물려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의 복구뿐만 아니라 가장 열을 올린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라크 철군이었어요. 기나긴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을 하고 이란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물론 그 평화협정이라는 게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다만 네. 아무튼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대신 정상적인 국가로 이란을 국제사회로 컴백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쿠바랑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다 다져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 다음 힐러리가 되었던 트럼프가 되었던 스타일은 달랐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세계 사회에서 미국이 모든 것에서 다 개입하고 세계 경제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찰로서의 역할은 철군하고 이제 우리의 이익을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급한 불을 양쪽에서 다 껐으니까. 금융위기도 진정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켰고 더 나아가서 부시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두 군데의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군시키면서 평화를 가져오고 나니 여력이 생겼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 그때 마침 1대1로를 비롯한 여러 정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일본에 대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어떤 보복 그리고 최근에 있는 남사군도 등을 둘러싼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갈등에서 보는 것처럼 대팽창적 정책을 쓰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견제의 필요성을 누구는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공격을 하는 거고 네. 만약 힐러리가 되었다면 중국 내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를 치고 들어갔을 겁니다. 서로 공격하는 스타일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과 수단이 다를 뿐 미국은 그 이전부터 생기고 있었던 경제의 흐름 속에서 2인자라서 거길 때리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주는 값싸고 좋은 물건을 생산해주는 교육의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주적이었던 소련 또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원유의 보급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선을 두면서 이라크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요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거기서 중국이 어떻게 본다면 판을 잘못 읽은 거죠. 미국이 약하게 보이고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외부 문제에 거의 투사하지 않고 힘을 모으고 자국 내의 문제들을 계속 주력하고 중국이 그런 대외 팽창적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했던 게 여력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로부터 대부분 다 회복됐고 원유 시장은 이제 미국산 셰일 오일이 생산량에 따라 유가가 좌우되는 상황까지 와서 미국은 더군다나 전체 교역량의 그 비중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치예요. 내수 국가거든요. 거대한 내수 국가거든요. 완전 유아 독존이네요. 그래서 인플레 문제가 있지만 그죠? 저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 문제가 있지만 대신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물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물가가 안정돼 있잖아요. 아마존을 비롯한 물류의 혁신이라든가 아까 뭐 몇 번 제가 이야기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머신러닝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사람의 임금 인상의 힘보다는 자본 쪽에서의 생산성이 주도하는 쪽으로 경제가 자꾸 힘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불평등해질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입 물가 좀 오르는 건 오히려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나쁘냐 유가가 안정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국민들의 복지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건 알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면 그런 정책을 펼쳐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명확해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이와 같은 그 분업의 구조 속에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이라는 시장이 저기서 그리고 미국이 저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경쟁의 제한 문제 등 같은 불공정한 무역 문제를 가지고서 중국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대비가 돼 있는가 또 중국에 너무 지나치게 익스포저 돼 있는 게 아닌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속에서 다변화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운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라든가 수출 시장의 문제 등에서 보았을 때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택을 또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척을 절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저는 주춤주춤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의 75년이죠. 75년에 걸친 글로벌 교역 세계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한 인지는 존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렇게 크게 한번 갔다가 다시 또 변화가 오고 하는 식으로 세상이 직진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회적 변화 특히 저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 국가가 점점 해외에 대한 힘을 투사하는 것을 관심을 잃어나가고 자신의 이해를 챙기려고 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저자가 왜 저러지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이유 맥락을 알고 대응을 해나가면 우리가 나쁠 게 또 없는 나라 아닌가. 또 중국의 역할이나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존재하는. 그래서 분명 세계의 저 두 강대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알지만 옛날처럼 전쟁을 일으킬 건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 결국 누군가가 네덜란드와 스페인 전쟁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금을 많이 조달하며 자원이 많은 그리고 국민 전체가 단합되어 있는 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이 비율을 잘 생겨본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책이네요. 야, 바로 네. 네덜란드랑 스페인 가지고 바로 그냥 얘를 이거는 계속 읽어야 돼요 지금. 예. 기본 3번 읽어야 돼요 지금. 너무 마지막에 네. 현대 지금 이슈들을 딱 다뤄주시니까 너무 몰입해서 들어갔고 네. 다음에 그럼 무슨 말씀 더 해주시려고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주식 뭐 사야 돼 주식. 너무 이렇게 강의 듣듯이 들었어요. 정말 진짜 재밌게. 무궁무진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네. 그 사이. 정말 그 홍춘욱 박사님의 블로그랑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네, 그럼 이런 인사이트나 이 해안을 좀 엿들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해설 부분들은 이제 텍스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유튜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유튜브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책보다 훨씬 더 아니면 이해도가 더 높을 수도 있을 테니까 유튜브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도 유튜브로 풀어주실 거잖아요. 예, 조금씩 네. 그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소걸음해서 또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유튜브 채널 구독 해주시고요. 네. 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는 여기서 아쉽지만 진짜 아쉽지만 맞춰야 할 것 같네요. 듣다 보면 뭐 몇 시간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아쉽네요. 지금 시작하고 책 덮은 느낌이에요. 거의 일정하고 마지막 듣는 분들은 더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럴 것 같아. 네, 그럼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까 특히 그 아이랑 이야기하셨던 그 로사님의 말씀에 정말 기분이 나가지고요. 더 신나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책 갖고 진짜 스터디셀러 아주 좋은 같이 자녀랑 같이 이렇게 역사 얘기도 하면서 그동안의 세계 경제 얘기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책이잖아요.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좀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 들고 아직은 너무 어려서 못 보지만 좀 나이가 들면 아이가 좀 자라면 같이 좀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로사님은 이걸로 그림 그려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죠.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네, 여기까지 그러면 돈의 역사 마치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 책은 문보영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라는 책을 다룰 건데요. 김수영 문학상에 빛나는 시인이신데요. 산문을 쓰셨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상대국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은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홍춘욱 박사님과 아쉽지만 같이 했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